미나산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역대로 가장 미스테리하고 가장 완벽한 범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68년 12월 6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지점 그 지점장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협박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까지 여자 직원을 시켜서 고쿠분지역 북쪽 출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대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점장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겠다. 라는 협박 편지가 도착하죠. 이에 12월 7일 50여 명의 경찰들이 그 협박범이 여기까지 나와라라고 했던 그 고쿠분지역 북쪽 출구에 있는 그 공중전화 박스 거기에 잠복을 합니다. 일단 여자 직원으로 위정한 여경이 그 현장에서 대기를 했고 그 주위에 50여 명의 경찰들이 몰래 숨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일 뒤 12월 10일 겨울 장대비가 막 쏟아지던 1968년 12월 10일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날이 일본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가장 완벽한 완전범죄 사건이 벌어진 날이죠. 이날 오전 9시경 도쿄 그 고쿠분지에 위치한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 지점에서 도쿄 후추에 위치한 도쿄 시바우라 전기, 그러니까 후추 공장으로 현금 수송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이 수송 차량에는 얼마가 들어있었냐? 3억엔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막 수송 차량 하면 경찰 따라 붙고 막 무슨 되게 특별하게 주문한 이런 차 막 이런 게 아니었어. 그 당시에 차량가 뭐였냐면 일반 그냥 세단이었어. 39년형 닛산 세드릭으로 고용된 운전수야. 경찰도 아니고 고용된 운전수와 그리고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 지점 직원 3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왜 3억엔이나 들어있었어요? 그 합금 가방, 그 돈 넣는 그 합금 가방 있죠. 거기에 3개의 공장, 그 합금 가방 3개에 이렇게 3억엔이 들어있었던 거야. 1억엔, 1억엔, 1억엔. 공장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랑 그다음에 사무비를 합친 게 바로 이 3억엔이란 돈이었어요. 정확히는 2억 9,437만 5,500엔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야. 그 당시에 3억엔이면 30억 원인데 근데 지금 이 돈이 있잖아? 지금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당시 300억 정도 되는 돈이었대. 환율로 지금 따지자면 엄청 큰 돈이지. 68년도에 3억엔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지. 자, 오전 9시 20분경 수송 차량이 공장을 한 200m 정도 앞에 두었을 때 뒤에서 급하게 오토바이 경찰 하나가 이 차로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에 이 경찰은요 수송 차량을 앞지르면서 손을 뻗죠. 잠깐 멈추세요. 잠깐 정차라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에 수송 차량은 지시에 따라서 길가에 정차를 하죠. 아니 경찰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은 이제 차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운전사석에 있는 그 운전사가 이렇게 묻죠.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이 경찰이 말합니다. 방금 일본 신탁은행 스가모 지점 지점장의 집이 폭파됐습니다. 이 수송 차량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다는 긴급 첩보가 있었으니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협박범이 보냈던 그 지점장의 집이 폭파했다면서 이 경찰이 이 차 내부에도 폭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검사를 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차량 출발하기 전까지도 뭐 시건장치나 내부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 경찰이 말합니다. 그럼 차체 아래에다가 설치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차체 아래 좀 살펴볼게요. 잠깐 내리시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뭘? 3일 전에 고쿠분 지점장의 집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탑승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혹시 이 수송 차량을 폭파시킬 계획인가? 라고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죠. 자, 경찰은 수송 차량 차체 아래를 수색하던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이너마이트다! 폭발한다! 경찰의 외침에 탑승자들이 놀라서 차량 밖으로 막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더니 수송 차량 차체 밑에서 붉은 불길 사이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탑승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뒷걸음을 쳤죠. 뭐 어떡해. 경찰은 수송 차량 운전사석에 올라타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긴 탑승자들이 용감한 경찰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폭발할까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송 차량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좀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몇 분 뒤에도 폭발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방금 전까지 났던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승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꺼져가는 소형 발열통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실제 발견됐던 발열통이에요. 이게 증거품이겠죠? 근데 이 발열통이 5개 조명 장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짜 다이너마이트로 사용됐던 거였지. 이게 요코하마시 호도쿠 일본 카 리트 호도 공장에서 제조한 거래. 이게 하이픈 레이어 5라고 해서 주유소나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팔린 건데 이 물건이 4,190개나 팔렸었던 그런 그 5개 조명 장치였던 거야. 그래서 완전 3억엔을 그대로 날리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 진짜 뭐 됐다 싶은 거지. 그래서 운전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이 경찰 오토바이 이거 가짜예요. 경찰 오토바이는요 혼다에서 만드는데 이건 야마하 거예요. 헐. 그 경찰이 가짜 경찰이었던 거야. 가짜 경찰로부터 탈취당한 돈 3억엔.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2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억엔에 3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해당하는 그 돈을 날린 거야. 눈 뜨고 그냥 준 거야. 그런데 이 현금 수송 차량 절도범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당시 현금은 3개의 견고한 루랄루민 제통에 보관되어 있었고 무게가 도합 150kg 정도였어. 엄청 무거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현금을 탈취해서 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 줄 알아요? 단 3분. 3분 만에 3억엔을 그대로 날린 거죠. 자, 이 사진은 실제 당시의 범행 현장 사진들을 제가 모아서 편집을 해본 사진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에서 막 검문을 하고 있는 거지. 이날 오전 9시 50분경으로부터 도쿄 전역에 일본 경찰 13,000여 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긴급 검문이 실시되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주요 도로들을 다 봉쇄해. 그런데 범인은 이러한 검문을 아무렇지 않게 벗어납니다. 그러면 범인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인 검문에서 일본 경찰 13,000명이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 자, 다음의 증거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증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자, 범인의 동선은 이것과 같아요. 자, 봐봐. 사건 3일 전에 범인이 일본 신타근의 고쿠분 지점 그 직원들 머릿속에다가 뭘 심어놨어? 테러할 거라고. 그 지점장한테 폭탄을 내가 설치해서 폭파시킬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
큰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사람이 테러범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릴 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지. 자, 일단 각인시켰어.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그 경찰 그 3억엔을 갖고 도망을 간 거지.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실제 오토바이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오토바이예요. 자, 사건 당일 범인은 현장 부근의 새끼를 빈터에다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가짜 경찰 오토바이를 시트로 덮어놨대요. 시트로 덮어놓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 복장처럼 위장하고 나서 불과 한 3분 안에 수송 차량을 통째로 탈취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수송 차량은 대체 어디 있나? 그 수송 차량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버려졌었던 당시의 실제 수송 그 차량이에요. 그 남자가 버리고 간 차량이에요. 자, 수송 차량과 함께 그 돈을 가지고 날라. 그리고 근처 유적지 부근에다가 이 숲에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이 수송차를. 그리고 그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토요타 세단 43년형 코롤라, 짙은 남색의 코롤라, 여기다가 현금 가방을 옮기고 그대로 그 차량을 몰아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왜 못 잡았어요? 검문을 실시했던 경찰이 검문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딱 그걸 뭐 어떻게 딱 지정해놓고 수색을 했냐면, 일단 탈취단 수송 차량, 그리고 밴 혹은 트럭,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 이런 세단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경찰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쳐버린 거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범인이 사실은 있잖아, 엄청 많은 증거를 남겨놓고 갔어. 자, 제가 증거들을 또 몇 개 사진들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실제로 범인이 그 현장에다가 버리고 간 증거물입니다. 비옷, 경찰 모자, 그리고 아까 그 조명탄, 그리고 여기 다수의 오토바이, 차, 메가폰, 경찰 보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런 증거품들이 무려 153점이나 모였어. 증거품만. 그래서 153점이나 확보해서 경찰들은 금세 잡겠네. 금방 잡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사건이 조기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 대부분 범인이 놓고 간 이 증거품들은 대량 생산품이었던 거야. 너무 많이 유통된 물건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딱히 누군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증거품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 그 보전 절차가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범인의 증거를 밝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초동 수사에서 완전 여러 가지의 실수를 반복했어, 경찰들이. 그러고 나서도 계속 방심 상태로 해가지고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사건 당일날 탈취당한 수송 차량을 확보한 이후에도 무의미한 증거품들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허비한 거야. 그리고 사건 4개월 후에나 고쿠분지 근처에 있는 코다네이의 한 단지 내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그 짙은 남색의 코롤라, 그 차량을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게 당시에 빈 꽉만 남은 현금을 담아놨던 그 돈통입니다. 당시 그 코롤라는요, 시트에 덮인 채 장기간 방치 중이었고 차량에선 빈 현금 가방 3개가 발견됩니다. 물론 범행에 사용됐던 오토바이인 야마하 350R1, 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오토바이는 잘 몰라가지고. 그 오토바이와 43년형 코롤라는요, 2개 다 모두 도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주인을 찾아도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사가 돼버린 거지. 사건이 이렇듯 점점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모두 경찰 때문이죠. 처음에 경찰이 증거품 보전하는 절차도 막 다 개판이 돼서 그것도 약간 경찰이 실수가 있었고, 처음에 이렇게
13,000명이나 투입이 됐지만 처음에 경찰이 범인의 차량을 이 수송 차량이나 밴, 트럭으로 너무 작게 너무 뭐 그 차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지정해서 검색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기 실수였고 여러 가지 초기 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용의자를 잘못 지목합니다. 사건과 동시에 경찰은 고쿠분지에 살고 있던 19살의 소년 X라고 칭할게요. X를 유력 용의자로 꼽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그 용의자로 몰렸던 그 남자의 사진입니다. X라고 칭하는 그 남자의 사진이에요. 자, X라는 사람, 그 19살짜리 소년은요, 조금 불량하였대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이루어진 지역 불량화 그룹의 리더였던 거야. 거기다가 얘는 또 주로 차량을 훔치는 상습 절도범이었던 거야. 이 밖에 X는 나이에 맞지 않게 운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대. 왜냐면 차량을 훔치니까 훔치는 것도 잘하고 그렇고 운전도 잘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어울려 놀았던 그 불량화 그룹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우리 학교나 은행 털래? 아니면 그 현금 수송 차량 있잖아. 그거 한번 크게 한번 털어볼래? 라면서 자기 불량화 그 친구들, 자기 낙가마, 자기 동료들한테 은행 털자고, 현금 수송 차량 털자고 이러면서 몇 번이나 제안을 한 기록이 있었어. 또 X는 그 동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현장 지리에 굉장히 밝았대. 그리고 여러분, 이 X의 아빠가 경찰 교통기동대 대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있지. 그걸로 이제 그 경찰 교통기동대 거기 대장이었던 거야. 얘는 아빠가 그러니까 경찰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경찰 위장하기도 굉장히 쉬웠던 거야. 자, 이에 사건 직후 형사 2명이 X의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럼 거기 아빠를 만나죠. 그 부친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드님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X의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영장 갖고 왔나? 증거 있나? 우리 아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네. 돌아가라. 돌아가게. 이러면서 그들을 내쫓아요. 우리 아들은 너를 만날 이유가 없다. 증거 있어? 뭐 확실한 뭘 갖고 와. 그러면 영장도 없었잖아. 너희는 우리 아들을 못 만나. 그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후 사건 발생 뒤인 5일 뒤 12월 15일에 X에게 내려진 이 경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옵니다. 뭐로? 공갈에 대한 혐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와. 그리고 다시 그 경찰 기동대 그 X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엄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X 집에 없어요. 보세요, 없다니까요. 돌아가세요, 오늘은. 그래서 경찰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날 밤 X는 자살을 합니다. 음독 자살이었어요.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어버려요. 자, 당시 이웃들은요, X와 그 다음에 그 X의 아빠가 굉장히 크게 다퉜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청산가리, 그 청산가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신문지에서는요, 아빠의 지문만이 검출돼요. 근데 아들이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으면 당연히 그 신문지를 열었을 거고, 그럼 그 신문지에 당연히 아들의 지문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문지에는 아빠의 지문만이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아, 이 아빠가 경찰이잖아.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불명예를 피하고자 자신의 친아들을 독살시킨 게 아닐까라면서 추측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또 경찰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바로 이 몽타주를 만들어요. 자, 경찰이 잘못된 이 몽타주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러면서 3억엔 사건이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봐봐. 원래 몽타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증인들을 따로따로 불러. 증인들을 3명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불러가지고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기억을 나게끔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몽타주를 그린다? 그런데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X가 사망한 다음날 이 X의 시신을 그 탑승했던 그 경찰을 만났던 그 4명한테 보여준 거야. 혹시 범인과 닮았나요? 라고 물어봐. 그 시신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탑승사자들이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야 되잖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얘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탑승자들이 의견이 맞춰진 거야. 범인이 X랑 좀 닮았어요. 라고 돼버린 거야. 그런데 범인이 그 경찰들이 이런 되게 막무가내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유력한 용의자였던 X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1년 반 전에 사망한 한 전과자의 사진을 그대로 몽타주에 도용을 합니다. 제가 그 전과자의 사진을 제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1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1년 반 전에 이미 죽어버렸던 이 전과자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 몽타주랑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진을 대비해서 이 몽타주를 뿌려버립니다. 전국에다가. 그러니까 완전 대박 실수를 한 거지. 아니 사건 일어나기 전에 1년 반 전에 죽은 전과자가 어떻게 이걸 돈을 훔치겠어. 그래서 총포도 건범? 몰라 이런 전과가 있었대. 이 범죄자가. 그래서 이자의 얼굴이 X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몽타주와 같이 이렇게 전국의 사진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막 여론이 압박을 막 할 거 아니야. 경찰 뭐하냐?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12월 21일 날 이런 부정확한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더더욱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엄한 사람을 몽타주로 작성해놨으니까 범인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정말 X는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이었을까?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협박 편지가 보내지던 날의 X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둘째, 협박장에서 검출되었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 남자의 혈액형과 거기 협박장 처음에 폭파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협박장에서 나오는 그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세 번째, 범행 스타일. 얘 19살이었어, 그치? 19살이었고, 그냥 불량한 그룹이야. 그리고 차량이나 절도하고, 가게나 털고, 이런 애가, 이렇게 완벽하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일단 협박편을 보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가 테러를 한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경찰을 유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차를 일단 대기시켜놓고 내가 이걸 갈아타가지고 그러니까, 이 19살짜리 남자애가 하기에는 너무나 이 범죄가 너무 고퀄이라는 거지. 고퀄리티의 범죄라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범인이 위장한 그 오토바이 모습을 한 그 이들 있잖아. 그때 그 차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범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행할 때잖아. 한쪽 발을 지면에 약간 이렇게 끈 흔적이 있다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때 다리 한쪽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쪽 발을 지면에 끈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었어. 그런데 범행에 사용됐던 그 오토바이가 야마하라는 그 모델 오토바이가 직선 주행 중에 발이 지면에 닿으려면 주행자의 신장이 최소 17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당시에 X의 신장은 165밖에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를 탔을 때 이 발이 지면에 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증언이 바뀌는 거지. 야마하 350R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미 얘는 용의자가 아닌 거야. 그리고 청산가리를 감싸고 있던 신문지에서 아빠의 지문이 나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문이 이렇게 신문을 감싼 걸 신문을 이렇게 열 때 지문이 다 묻어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왼쪽 손가락 하나의 지문만이 검출된 거야. 이렇게 하나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왼쪽 손가락 하나의 지문만이 검출됐어. 근데 한쪽 손가락만으로 청산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기가 불가능하잖아. 당시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커피잔은 2개였대. 그런데 아들이 마신 커피잔에서만 청산가리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손가락만으로 한 개만으로 이렇게 청산가리를 여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신문지에서 검출된 지문은 뭐 누가 죽였다, 얘가 죽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 청산가리를 왜 갖고 있었냐면 아빠가 그 집에 돌아다니는 쪽제비 있죠. 쪽제비를 잡으려고 항상 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있었던 거였대. 또 당시 X 자살 당시에 가족들과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얘가 X라는 사람이 밥 먹듯이 사고를 친 거야. 그리고 집행유예 중이었단 말이야. 아빠가 경찰인데 집행유예 중이었단 말이야. 그럼 X가 또다시 이렇게 공갈 혐의나 아니면 또 어떤 이런 범죄로 또 얘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떡해? 아빠가 경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랬대. 아들이 자살 당시에 너 이리 앉아. 너 유서 써. 나 엄마 죽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유서를 막 썼대. 그러면서 아들한테 같이 죽자 이 자식아, 같이 죽어.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 이러면서 엄마가 아들한테 같이 죽자고 막 아들 앞에서 유서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아빠가 집에 왔지. 아빠가 왔는데 또 이제 얘를 보니까 또 막 엄청 얼마나 아빠가 우라통이 터지겠어.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아빠가 또 X한테 막 또 화를 낸 거야. 근데 아직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직 정신적으로 얘가 성숙하지 못했잖아. 아직 얘가 막 어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한테 구박받고 엄마가 같이 죽자 그러고 엄마가 내 앞에서 막 유서 쓰고 또 아빠가 왔는데 또 아빠가 막 또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충동적으로 집안에 보관 중이었던 청산가리로 먹고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협박장에 있었던 그 협박장에 있었던 그 우표에 붙어 있었던 타액 있지. 이 타액. 물론 이걸로 붙였나봐. 그래서 그 혈액형이 B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A형이었어. 그리고 필적. 협박장에 보내온 그 필적도 일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뭐로 보나 어디로 보나 모든 증거들이 얘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그냥 얘를 용의자로 지목한 거야. 막 세간에서 막 범인 잡아라 막 이러니까 누구라도 잡아야겠지. 그래서 19살짜리 이 남자애가 그 희생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훨씬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어쨌든 이러한 수사 혼선 속에서 경찰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탈취된 현금증, 이거 돈을 뺏긴 현금증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500엔짜리 지폐 일련 번호가 있었어. 그 외에 일본엔 지폐에 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야. 그 지폐 일련 번호 2000개를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범인의 실마리가 잡히질 않아요. 세상에 500엔짜리 지폐 일련 번호 2000개를 공개했는데도 범인이 안 잡혀. 2000개를 공개했는데도. 그래서 뺏긴 돈은 3억엔이야. 그런데 결국 그렇게 7년 동안 일본은 10억엔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 수사에는 17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11만 명의 용의자가 리스트에 올라갔죠.
10억엔이면 100억이야, 100억. 근데 옛날에 10억, 100억이면은 지금 환율로 했으면은 진짜 거의 1000억 되는 거겠지. 어쨌든 7년간 10억, 17만 명의 경찰 투입력, 그리고 11만 명의 용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도 잡지 못하고 범인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아요. 애초에 범인이 범행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강도짓이 아니었어. 강도는 뭐야, 여러분? 사람 위협하는 거잖아. 위협해가지고 야, 돈 내놔. 지금 빨리 내려. 이게 강도짓이고, 그런데 이 강도질을 하면은 형량이 높잖아. 죄가 높아진단 말이야. 죄질이 나쁘잖아. 그런데 절도는 뭐야? 그냥 그 누구에게도 피해 입히지 않고 상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물건만 이렇게 훔치는 게 절도야. 그러면 강도짓이 형량이 높겠어? 절도가 형량이 높겠어? 그런데 이 범인이 진짜 똑똑한 게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절도를 선택한 거야. 근데 이 절도의 공소시효가 얼마냐면 7년이에요. 7년밖에 안 돼. 그리고 민사시효 20년이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공소시효는 7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건 당시 일본 신탁은행의 보험사는 그 3억엔을 날렸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회사가 망해? 그건 아니었어. 왜냐면 외국계 보험회사와 그때 계약 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금전적 손실은 없었어.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됐고 수사 비용을 제외한다면 그 피해 본 거는 없는 거야. 왜냐면 그 보험회사 3억엔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서 직장인들의 월급이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그리고 현금 수송 차량 운행했을 때는 전문 훈련을 받은 경비원들이 대동되기 시작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기 전에 경시청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있죠.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지. 하지만 결국에 이 사건은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10일 공소시효가 마감되죠. 자, 이 사건의 특징은 지형 도로망들을 숙지한 완전 똑똑한 지능범, 천재의 소행이었다는 점. 사건 전에 은행 지점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약간 되게 막 심리전을 할 정도로 똑똑한 지능범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현금 가방이 150kg이었는데 이 무거운 중량물을 빠른 시간 안에 옮길 수 있는 차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왜 이게 또 일본에서 완전 대박 범죄로 이렇게 추앙받냐면 이게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손해보지 않았어. 그냥 단지 거액의 현금이 강탈됐다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누가 다치지도 않았고 그 3억엔도 결국엔 보험회사로 인해서 돌려받았고. 그러니까 이 범죄가 엄청 난리가 난 거지. 자, 뿐만 아니라 얘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오토바이를 있잖아. 전시회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를 해가지고 혹시 이 오토바이를 혹시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오토바이를 판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1972년 5월에 후추 시내 백화점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3억엔 사건 해가지고 3억엔 사건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시돼요. 그 증거의 모든 증거 자료들이. 그래서 유력한 민간 정보를 기대했지만 결국 효과는 별로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대박 사건이 벌어져요.